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지연이가 잘 돌보고 있죠?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급한 일이었니? 네, 정말 미안해요. 중요한 계약 건이라서 제가 직접 가야 했어요. 다행히 지연이가 있어서. 도윤아. 혹시 내 아내 지연이가 예전에 약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엄마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박정희는 혼자만의 평범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올해로 65,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일상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나가 텃밭을 둘러보며 오늘 캘 나무를 골라봅니다. 봄나물이 한창인 계절이라 냉이며 달래가 파릇파릇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외아들 도윤이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 서울로 이사 오세요. 혼자 계시기 답답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희는 늘 웃으며 거절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여기가 좋단다. 공기도 맑고 이웃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말이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정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보내준 보약이 한 상자 들어 있습니다. 지연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약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약재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뭔가 어색해. 정희는 이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보약을 보내주는 것이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연과 만날 때면 항상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대화도 겉돌기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손주까지 낳아서 정희를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지연은 더욱 정희와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외출이 어려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옮길까봐 걱정이에요라는 이유를 대며 만남을 자주 취소했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직접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지연은 어머니께서 멀리까지 오실 것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아이가 크면 저희가 내려갈게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정희는 장에 다녀와서 이웃 할머니들과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며느리 자랑을 하는데 정희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으며 정희는 또다시 지연이 보낸 보약을 바라봅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한약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런 감정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탓으로 여기며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보약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말이죠. 평소처럼 아침을 맞은 정희는 어제 받은 보약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보낸 한약재들을 정성스럽게 끓이며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어색하다고 해도 이렇게 매달 보약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며느리도 나름 신경 써주고 있는 거겠지. 정희는 진한 갈색빛의 한약을 찻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쓴맛이 더 강한 것 같았지만 좋은 약일수록 쓰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일어날 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그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 숨이 쉬어지질 않아.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정희는 간신히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였습니다. 다행히 평소 정희와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가 오후에 나무를 나누어 주러 왔다가 정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안부를 물으러 들어왔는데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이웃 할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정희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정희는 구급차 안에서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대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보약을 마신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희는 곧바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심신쇠약이나 일시적인 저혈당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갑자기 몸이 허해지실 수 있어요. 일단 수액을 맞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희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너무 걱정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속닥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뭔가 심각한 병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정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에 마신 보약이 이런 일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보약을 마신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단순한 몸살이나 과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정희의 병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는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에서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뭐요? 정희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당황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디곡신은 심장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약물이 환자분의 몸에서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심장병이 없는데 왜 그런 약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병이 없는데요. 그런 약을 먹은 적도 없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디곡신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약이죠.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현저히 느려지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오늘 경험하신 어지럼증, 구토, 호흡 곤란 등이 모두 디곡신 과다 복용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약밖에 안 마셨는데.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보약. 매달 규칙적으로 택배로 보내오는 그 보약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약이요? 어떤 보약을 드셨나요? 의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매달 보내주는 한약재로 끓인 보약이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보약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사이가 어색하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환자분, 일단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디곡신이라는 낯선 약물이 자신의 몸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약에서 나온 걸까?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정중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매달 보약을 보내주던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미소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면서 정희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로 며느리가 한 일이 맞기나 한 걸까요? 정희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들 도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연락을 해줬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지연은 평소처럼 정중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죽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그런데 도윤이는 어디 있니? 왜 안 왔어? 아, 남편은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정말 미안해하면서 빨리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대신 와서 모시고 있을게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출장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몸이 허하셔서 그런 거라고 하시던데요. 충분히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디곡신이라는 약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연은 단순한 몸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사가 지연에게는 다르게 설명한 것일까요? 지연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그냥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정희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한 말과 며느리에게 한 말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간병을 핑계로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다정하게 돌봐주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간병인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한 베테랑 간병인이었는데 정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어려운데. 간병인의 말에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간병인이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 병원에서 환자 정보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보호자 정보나 치료 기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희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니 여러 메뉴가 나타났고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찾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 정보란에 아들 도윤의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정 보호자라는 표시와 함께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에 적힌 지연의 개인 정보였습니다. 이지연 간호학과 졸업 전과 이력 있음 마이너스 약물 관련. 뭐야? 정가?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며느리 지연의 이름 옆에 약물 관련 정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과의 결혼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도윤과 만난 지 겨우 3달 만에 임신했다며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정희는 당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반대했지만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렀고 지연의 가족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족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라고 설명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급히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약물 관련 정가가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약물이 검출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설마 그런 일이. 정희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만으로는 가족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정희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정과 기록을 본 후 정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연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도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지연이가 잘 돌보고 있죠?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급한 일이었니? 네, 정말 미안해요.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제가 직접 가야 했어요. 다행히 지연이가 있어서.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내 아내 지연이가 예전에 약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엄마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그냥. 엄마, 지연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도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간간히 들리는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요? 네, 제가 시어머니의 법정 보호자예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정 보호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네, 미리 작성해 두겠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라니. 정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에 기댔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서류를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저의 동의만으로 치료 중단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법정 보호자이시니까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간신히 병실로 돌아온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언제 지연이 자신의 법정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은 지연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약물 관련 정과 자신의 몸에서 검출된 의약품, 그리고 지금 확인한 법정 보호자 지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 애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지 생각해 보니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상속권이나 보험금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지연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정희는 지연을 바라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 뒤에 과연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집에 갔다 오겠다며 병원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사회복지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의료 기록이나 법적 보호자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중년의 친절한 여성이었는데 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를 법정 보호자로 지정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 치료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분의 권리니까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사회복지사는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법정 보호자 지정 서류가 환자분의 서명 없이 작성되어 있어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정 보호자 지정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며느리분의 서명만 있고 환자분의 서명은 없어요. 게다가 증인도 없고요. 사회복지사는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자분 명의로 된 재산 관련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요. 강남의 빌라 한 채가 사망 시 며느리분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강남 빌라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강남에 빌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정희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자분의 권리입니다. 정희는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결혼 전에 신용불량자였고 아들 도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소유하지도 않은 강남의 빌라가 마치 정희의 재산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대출을. 그럼 도윤이도 알고 있는 건가? 정희는 아들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화 통화에서 아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니 아들도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지연의 이름으로 검색하니 놀라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지연은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노인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수면제 과다 투여. 정희는 온몸이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이미 노인들을 해친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지연은 당시 집행유예를 받았고 간병인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결혼하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 애가 가짜로 만든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야. 정희는 마침내 지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정희를 서서히 독살하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달 보내온 보약에는 디곡신이라는 위험한 약물이 들어 있었고 정희가 서서히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가입시켜 놓은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지연이었습니다. 정희가 죽으면 지연은 위조된 부동산과 거액의 보험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정희는 분노보다도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자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좋아하시는 사과 깎아드릴게요. 정희는 지연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절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간병 뒤에 숨어 있는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지연의 범죄를 폭로할 때가 왔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연이 직접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새벽 무렵 정희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손주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 아들이 안전을 위해 휴대폰에 설치해준 녹음 앱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 앱이 자동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블랙박스 기능이 켜져 있어서
주변의 대화들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파일을 들어보던 중 정희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디국 씨는 서서히 죽게 하니까 티도 안 나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험금이랑 부동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위조 서류도 완벽하고 법정 보호자 권한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죠? 당연히 모르죠. 도윤이는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잘 돌본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정희는 안도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미 늦었어요. 법정 보호자 권한도 있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도 준비했으니까 며칠만 더 있으면 끝날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녹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긴급히 만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정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지연이 없는 틈을 타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도 함께요. 사회복지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에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신고하면 며느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사는 병원 보안팀과 경찰에 동시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안전을 위해 특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급히 와야 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연이 말고 너 혼자 와야 해.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도윤은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2시간 후 도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위조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도윤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엄마를 의심하라고 했을 때도 괜찮다, 아들아. 너도 속은 거야. 이제 중요한 건 지연이를 막는 거다. 그때 지연이 병실에서 정희를 찾으며 복도를 헤매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마침내 지연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입니다. 지연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정희와 도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왔네요? 출장 끝났어요? 도윤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님 간병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때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디국 씨는 서서히 죽게 하니까 티도 안 나고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험금과 위조 서류에 대한 이야기, 도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져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로 엄마를.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어때서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혼자 외롭게 사시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정희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미친 거야. 도윤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보안팀과 함께 온 형사들이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지연 씨, 살인미수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놓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연을 연행해 갔고 병실에는 정희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너도 속은 거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정희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디곡신의 독성은 적절한 치료로 완전히 제거되었고 건강도 예전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체포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이의 안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양평으로 이사 가도 될까요? 아이와 함께 엄마와 살고 싶어요.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걸 도와줄게. 몇 주 후 도윤과 손주는 양평의 정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손주를 품에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랑 살자. 다시는 너희 아빠처럼 나쁜 사람한테 속지 않게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희는 손주에게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재판에서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요양원에서의 범죄 기록까지 고려되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정희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양평의 작은 마을회관에서 노인 대상 약물 안전 교육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의의 강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의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